자, 그러면 행동재무학과 재무설계 한번 보시면, 자, 행동재무학은 왜 사람들은 비슷한 실수를 하고 비이성적 행동을 반복할까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오류와 이것을 유발하는 심리적 특성에 관심을 갖는 학문이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저축을 하지 않을까?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은 생각보다 비합리적이고요. 그 이면에 숨겨진 선호나 태도를 보면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반복되고 있음에 주목을 한다. 그래서 계속 자신에게 좋은 것을 하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고객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잘 관리하고 이해하며 정형화된 모델로 발전시키다 보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재무적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행동재무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고객에게 합리적인 재무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심코 내리는 비합리적인 재무적 의사결정의 배경을 이해하고 자, 이 예수정을 돕는다면 고객의 재무목표 달성에 더 도움이 되고 행동재무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자, 마음과 입장을 잘 헤아리면 고객과 더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결론을 지으면 자, 행동재무학을 통해서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자, 일단은 고객을 잘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근데 최종적으로는 고객의 재무목표 달성에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재무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객과 더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재무설계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포인트 2번에 행동재무학에서 고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전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손실회피, 두 번째 소유효과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단내리기 효과, 네 번째로는 자기과신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개념을 먼저 외우세요. 개념. 자, 두 번째로는 예시를 외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개념과 예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는 손실회피입니다. 주인공은 손실이에요. 볼게요. 자, 손실로 인한 고통의 크기는 동일한 이익의 기쁨보다 더 크게 느낀다. 예시 볼게요. 자, 1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감이 10만 원을 얻었을 때 기쁨보다 뭐가 더 큰 거죠? 상실감이 더 크다. 그래서 손실로 인한 고통의 크기는 기쁨보다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잃어버렸을 때 상실감이 10만 원 얻었을 때 기쁨보다 더 크다. 손실 회피랑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소유효과.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같은 물건을 살 때는 시장 가격보다 더 싸게 사고 싶어 한다. 자, A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꽤 비싸죠, 요새. 자, 10억 원이라고 할게요. 자, 사는 사람 입장. 자, 파는 사람 입장. 자, 볼게요. 사는 사람은 주택이 10억 원이면 더 낮게 당연히 사고 싶어 하고요. 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 합니다. 자, 이 관점에서 보면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파는 사람 입장이겠죠. 반대로 같은 물건을 살 때는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 10억 원짜리 재화를 두고 팔 때는 더 비싸게 팔려고 그러고 살 때는 더 싸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냥 소유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자, 같은 물건을 살 때는 시장 가격보다 더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것. 이거 바로 소유효과입니다. 자, 예시. 자기 소유 아파트는 입지가 우수해서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만 같은 아파트를 사고자 할 때는 자, 시장 가격보다 더 싸게 사고자 하는 것. 소유효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내리기 효과입니다. 단내리기. 자, 단내리기 효과는 쉽게 생각하시면 어떠한 기준점을 갖게 되는 계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초기에 제시된 기준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과거에 경험한 최고의 투자 수익률이 30%예요. 자, 근데 옆에서 누가 꼬십니다. 야, 요번에 A 종목을 사게 되면 매우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할까요? 야, 그러면 그건 뭐 수익률이 한 30% 이상 정도 되는 거야? 라는 이러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기준점이죠. 이왕 투자할 거 최소 30% 이상 아니면 투자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경험한 최고의 투자 수익률이 30%였다면 향후 기대하는 수익률도 항상 30%에 근접하길 바라는 것을 단내리기 효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는 어떠한 기준점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자기과신입니다.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자신의 다른 사람에게 실제보다 더 좋게 비춰질 것이라고 믿으며 예측 시 실수할 확률이 적다고 믿는 것. 그래서 자신의 투자 성과는 항상 평균 수익률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과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영역이 있었으니까요. 각각의 개념과 예시를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포인트 3번의 고객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고객의 삶은 모두 제각각이다. 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도 자, 고객들이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 다르다. 그래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재무설계사는 고객 개인별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자, 이는 고객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과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비재무적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설계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혹은 비재무적 정보를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무설계의 정의에는 비재무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비재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개인별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가치를 파악하는 것. 이게 바로 비재무적 정보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고객의 신념이나 태도는 고객이 가진 목표의 우선순위에서도 드러나는 경향이 있고요. 소비 행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신념, 태도 이러한 것들은 소비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처럼 고객의 가치관, 신념, 태도 등은 재무설계 전략 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재무설계사는 고객의 행동이나 말에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이게 바로 비재무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